의 변동성, 최근 에너지 동향, 세계 에너지 전망 등 이런 여러 가지 강의들을 정용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정용현 교수님께서는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를 취득을 하셨고요. 로체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 융합에너지학 교수로 화학 양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정용현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용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 서울에만 있으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이 사는 게 저는 사실은 뭐 저번 주에는 그 기후변화 협약하고 스위스에 계속 한 달 있었는데 이 강릉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사실은 강릉, 속초, 주문진 아주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요새 최근에 이제 약간 진정은 되긴 했지만 에너지 위기가 2021년부터 이제 코로나 19 사태하고 같이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사실은 상당히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이게 에너지 위기가 올 때마다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높으면 찾는 사람이 많아서 좀 바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한 시간 반 동안 이제 제가 주로 할 얘기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어떤 팩트, 사실하고 실제하고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지금 에너지 세계 에너지 시장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 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높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신문지상에도 제대로 이렇게 기술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아무 때나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국제대학원에 있고요. 아주대학 국제대학원 지금 단일 학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고 제가 지금 올해가 정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엔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엔 IPCC라고 국제 인터가버먼털 패널 온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그 국제 에너지 정부 간 에너지 패널, 정부 간 에너지 기구인데 기후변화 협약의 어떠한 연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보고서가 모든 기후변화 협상이나 이거에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지는 3년 됐습니다. 경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경영이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산업부에 한 10년 있었고요. 산업부에 정책부장관을 한 10년 있었고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소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사업도 현장 사업을 했었고 유전 사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 한 4, 5년 동안 게스트 렉처를 해서 제가 강의했었고 호주 국립대학에 한 2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제가 사무총장도 한 2,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에너지를 보는 게 약간은 시야가 좀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하면 친구 사이에도 그렇지만 싸가지 없다 그러고 너만 잘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듣고 보고 한 게 조금 채널도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저는 제가 항상 맞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믿는 게 틀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IPCC 보고서인데 이게 저번 주에 채택이 됐습니다. IPCC 6차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이게 7년 사이클로 한 번씩 하거든요. 7년 사이클로. 그래서 사이클은 요번에 이제 2022년 사이클 요번에 이걸 전체를 종합하는 종합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각 정부가 승인을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후 변화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저희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협약도 많이 미치지만 기후 자체도 저희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변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에너지 하는 분들, 에너지 전문가라고 세상에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텔레비에 나온 사람 전 대부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많이 만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면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는 한 100% 올라가기 시작하면 200불 간다 그러고 조금 더 올라가면 300불 간다 그러고 막 그래요. 여기도 보면 여기 보시면 JP 모건이 380불까지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작년 7월 2일이에요. 그 다음에 7월 6일날 이게 뭐 100달러가 붕괴하니까 또 50불 간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게 45불까지 떨어진다고 또 7월 7일날 이게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 JP 모건에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이메일 한번 보냈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이렇게 딴 데서 얘기하는데 너희들 근거가 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메일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묻지마 기사예요. 근데 이런 게 현혹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국제신문에 나오는 것도 국제적인 어떠한 그 JP 모건이나 올드 맥켄지나 아니면 월드뱅크 이런 데 나오는데도 진짜 책임감 없이 쓰는 거예요. 감으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이 쓰고 떨어지면 또 계속 떨어질 것 같이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격 신문 잘못 보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탈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저는 380불이 아니라 80불을 쓰려고 300불 쓰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사실은.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저희 에너지 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냥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막 질러대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요. 저는 이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근거를 찾아보려고 얘기하고 실제로 저는 그 사람 접촉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막연한 예측을 할 때는 근거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자기 생각이었으면 자기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안 되는데 주로 발표를 하죠. 왜냐하면 이게 좀 이상하고 다르고 반대를 해야 눈에 띄거든요. 다 찬성하고 그런 건 눈에 안 띄잖아요. 좀 달라야 눈에 띄니까 그런 면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상당히 좀 왜곡된 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너지 우리가 유럽 에너지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 여러분 유럽 에너지의 문제가 뭐가 촉발했다고 생각하세요? 푸틴이 침공을 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런 질문에 답이 있죠. 푸틴이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제가 은연중에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조선일보에서 한 그 세미나에 나가서도 발표를 하기 이제 비슷한 걸 발표를 했는데 큰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조선일보 사장님도 오셔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데 싶더라고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올랐구나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게 좀 뿌리가 깊어요. 2015년이 상당히 재미있는 해인데 2015년의 이후로 상당히 세계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지만 2015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기후변화 파리 협약이 체결됐고요. 2015년에 유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유가가. 그리고 2015년에 미국이 이란 제재를 풀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수출을 허용을 했어요. 원유 수출을. 그리고 2015년에 미국은 2015년까지 원유를 수출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수출이 금수 품목이었어요. 자국 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바깥에는 못 팔았어요. 그게 73년부터 석유위기 제1차 석유위기 이후에 197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은 원유를 팔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금수 수출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쏟아져 나와가지고 유가는 반토막되고 2015년에 또 재밌는 일이 뭐냐면 사우디는 지금 사우디 왕세자죠. 사우디 왕세자인데 빈살만 왕세자인데 이 사우디 왕세자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증산을 했어요. 시장에 유가가 기름이 흘러 넘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유가가 많이 빠지니까 미국 그 공급자들이 상당히 많이 도산했어요. 도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석유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이 불투명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개발자들 있잖아요. 엑슨모빌이나 그 석유는 둘이 개발합니다. 나라들 사우디라든지 다 국영회사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 베네수엘라, 멕시코,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다 국영 석유 회사예요. 국영 회사들 개발을 하고 또 국제 메이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엑슨모빌, BP, 쉘, 이런 회사들이 또 개발하는 양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국제적인 그 석유 회사들이 더 이상의 탐사나 더 이상의 그러니까 상류 부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가서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부분 이거에 대한 투자를 갖다 거의 멈췄어요. 2015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공급 여력이 계속 늘어야 되는데 공급 여력은 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수요는 사실은 2019년에서 20년 넘어가면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수요가 살았거든요.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 디젤 값이 올라잖아요. 디젤이 가솔린보다 비쌌어요. 한동안.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인이냐 하면 경기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젤이 주로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 유통이라 뭐라 하죠? 로지스틱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물류라 그러죠. 물류. 그 물류가 살아나거든요. 물류가 살아나면 디젤값이 뛰게 돼 있어요. 물류가 육상 물류뿐만 아니라 해상 물류가 살아나면 선박에서 다 디젤을 하거든요. 옛날엔 벙커실을 했는데 그게 환경 규제 때문에 IMO 2020이라는 것 때문에 디젤을 많이 써요. 디젤이 어느 정도 많이 쓰냐? 선박이 하나 왔다 갔다 하면 차 한 20-30만 대는 그냥 넘어가요. 선박 하나가 쓰는 양이. 그래서 선박 물동량이 증가해서 이게 막 경기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물동량이 증가하니까 디젤 값이 뛰니까 디젤이 가솔린 값보다 훨씬 비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그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근데 수요가 사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코로나 사태가 이게 좀 장기화됐잖아요. 2-3년 되면서 중간에 어떤 부품이라든가 중간에 그 로지스틱스 물류를 담당했던 회사들이 다시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인력,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내가 내일이라도 자르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 다시 고용할 수 있어요. 미국은 아주 원데이 노티스도 주고 하고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고용률이 실업률이 확 올랐다가 푹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런 직장에서 있는 거 이런 물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돈을 많이 줬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많이 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기업들한테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코로나 사태 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물류의 망이 일정 부분 훼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도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 비용 자체가 올라갔어요. 에너지 부품, 에너지 업스트림 하려면 가전 부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스전이나 유전 가시면 인버터도 필요하고 이 펌프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부품들이. 이 부품들이 조달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비용은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람 인력 수급도 안 되니까 비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생산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커패시티도 이제 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확 뛴 거예요.
근데 이 점에서 사실은 기름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은 일단 사이즈가 크고 그 다음에 벤더들이 많아요. 벤더들이 많다는 건 판매자가 많아요. 판매자가 많기 때문에 판매자가 많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그 예를 들면 원유는 글로벌 그 세계화가 돼 있어서 어디서든지 생산 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바로 생산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천연가스하고 전력은 달라요. 천연가스는 사용하려고 그러면 내가 천연가스 사용하려면 지금 내가 바로 이 앞바다에다가 나 LNG 터미널을 지어서 수입해서 쓰겠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은 한 7년 후에 가능해요. 7년 후에. 강릉은 좀 더 걸릴 수도 있죠. 왜냐면 지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지자체에서 뭘 승인받는 게.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7년이에요.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5년이고 그 5년 기간 전에 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번 부족이 생기면 천연가스는 보충이 잘 안 돼요. 천연가스는. 근데 기름은 다릅니다. 기름은 뭐 유통하는 것도 쉽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상온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름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천연가스하고 전력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천연가스는 그 원료 자체를 이동하는데 제약이 많고 인프라가 필요하고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전력도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력이라는 게 개통도 있어야 되고 발전소 하나 바로 세워가지고 그걸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이쪽 발전소는 했는데 통전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는 사실은 지금은 석유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석유 문제를 하는데 천연가스하고 사실은 전력의 문제예요. 전력의 문제.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동향을 다시 한번 보면 요새 원유가 배럴당 한 80불 내외. 천연가스는 지금 뭐 유럽은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은 한 5불, 유럽은 지금 50불, 60불대예요. 저거는 유가로 따지면 그냥 유가로 환산하면 배럴당 한 300불이 넘는 가격이에요. 천연가스 가격이. 보통 저게 17불 정도 되면 유가하고 똑같아. 유가 100불이에요. 17불이면. 근데 60불 가량이기 때문에 지금 300불 넘는다고 봐야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유럽은. 석탄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요새 좀 떨어졌는데 석탄 가격도 상당히 올랐고. 근데 이 원인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류 부분에 대한 투자가 별로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왜? 기후변화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거 내가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 돼. 석탄을 계속 써야 돼. 옆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누구는 써도 괜찮다 그러고. 기후변화, 사실은 기후변화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다 쓰면 안 돼요. 근데 화석연료를 다 안 쓰고 지금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러한 룸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화석연료를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비록 뭐 유엔 그 기후변화 기구에서 일을 하지만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거는 인정을 해요.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유럽도 굉장히 어려울 때는 석탄을 떼요. 석탄을 안 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일어난 거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러시아를 갖다가 많이 블레임을 하게 되는데 그 러시아를 블레임하면서 하는 게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 원유는 한 40불 쌉니다. 제가 좀 이따 그래프로 보내드릴게요. 러시아 원유는 동질 원유에 대비해서 배럴당 한 40불 싸요. 지금 한 30불에서 35불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원유는. 지금 80불 근처에서 거래되고 70몇 불에서 80불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데 러시아 원유는 인도하고 중국에 가는 거는 지금 35불, 40불 사이, 35불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살 때 그 가격 상한제 이상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사는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도 할 수 없이 지금 막 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그렇게 안 될 텐데 지금 공급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공급이 더 많은 상태에서는 이 뭐 울마 겨자 먹기로
러시아가 지금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펙이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데 오펙은 계속 지속적으로 감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펙은 지금 우리가 이게 80불을 보는데 오펙은 아마 이게 한 70불 선으로 내려오면 다시 또 감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500%는. 그래서 유가는 그렇게 크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70불, 80불이 마지노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는 뻥 뚫려 있고요. 위는 얼마를 갈지 모릅니다. 사실은 위는. 근데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지난 2, 3년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나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기후라는 걸 그렇게 얕잡아 본 거예요. 유럽의 기후 위기가 왜 생겼냐면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첫 번째는 그 북유럽 지역에 한 30기가 이상 바람 풍력 단지를 지었어요. 풍력 단지를 짓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이용해서 겨울철 난방을 하게 돼 있었어요. 난방하고 냉방하고 다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분 거예요. 201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바람이 안 분 거예요. 바람이. 그걸 뭐라 하냐면 글로벌 테레스트리얼 스틸니스라고 해요. 그 바람 가뭄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바람 가뭄이 바람 가뭄이 생기니까 갑자기 겨울철도 또 추웠어요. 겨울철 추우니까 2020년 겨울이 추웠거든요. 그 겨울에 뗄 연료가 없는 거예요. 천연가스는 제한적으로 들어오죠. 제한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람은 안 불지. 그 다음에 날씨는 춥지. 날씨가 왜 추우냐면 북극은 북극 지역에 이제 기후 변화가 생기면 북극에 있는 물이 뜨뜻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거기 차가운 공기를 바깥으로 밀어요. 그 중위도 지방 있죠. 유럽이 위치한 중위도 지방이 오히려 더 추울 수가 있어요. 그걸 폴라 보텍스라고 그러는데 중위도 지방이 추워지니까 그 도널드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기후변화는 무슨 기후변화? 내가 사는 데는 더 추워졌는데 옛날보다. 그게 사실 기후변화인데 자기 동네만 추워졌다고 그게 지구가 추워진 게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구 전체는 더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폴라보텍스라는 거, 그 다음에 바람 가뭄, 이것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푹 뛰었어요. 2021년 여름, 겨울 지나면서 한 2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푸틴이 그걸 보고 에너지 가격이 높지, 니네 지금 힘들지, 거기다 전쟁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푸틴이 전쟁을 한 거지 푸틴이 전쟁을 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른 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인과관계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강릉 사시면서도 여기도 에코파워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유럽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유럽이 이 기후 변화, 기후의 어떤 이상 기후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데다가 이 환경은 지금 독일만 해도 녹색당이 잡고 있어요. 유럽 전체가 사실 녹색당이 많이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석연료로 가는 길을 다 막아놨어요. 법제도적으로. 법원 판례가 뭐 엄청 많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석탄을 옆에 두고도 쓰지를 못해요. 석탄을. 사실은 독일은 석탄 밭이에요. 갈탄. 질은 좀 안 좋지만 독일 전체가 땅 밑에 갈탄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그 철강 같은 게 발달한 거거든요. 독일이. 그런데 그거를 법 제도적으로 막아놔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 조기 폐쇄했어요.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다 조기 폐쇄했어요. 상당히 많은 발전소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났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사정이 났습니다. 왜 사정이 났냐면 이 전력망이 연계가 돼 있어요. 아프리카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노르웨이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동유럽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부족 현상이 생기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노르웨이는 100% 수석이거든요. 노르웨이 한번 가보시면 노르웨이는 자기네들 쓰는 전력의 한 110% 정도를 생산합니다. 수력으로. 그 나머지를 그걸 다 수출해요. 노르웨이는 석유도 많이 나오고 가스도 많이 내요. 그거는 다 외화벌이용이에요. 다 팔고 자기네는 다 전기 써요. 노르웨이가 그 전기차가 제일 많습니다. 보급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노르웨이가. 근데 노르웨이에서 수전을 해야 되는데 노르웨이도 비가 적게 와가지고 그 수력 발전으로 해서 하는 그 저게 그 여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2020년 그 겨울이죠. 2020년 1월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망이 그렇게 잘 갖춰졌어도 독일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그 전력 가격이 우리보다 한 5배 이상 뛰었어요. 5배. 독일은 지금도 높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독일은 전력 가격이.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중국같이 조금 느슨하게 석탄도 뗄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유럽은 퇴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입을 막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중국으로 가는 거, 한국으로 가는 거, 이 카고를 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스팟 카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스팟 카고 가격도 확 올라간 거예요. 동시에. 왜냐하면 유럽은 아니면 얼어 죽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은 거예요. 유럽은. 그러니까 뭐 에너지를 보통 우리가 막 도래한다고 그러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파는 사람들도 좋죠. 왜? 계약을 깨고 내가 페널티를 물더라도 그게 훨씬 돈을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카고가 오다가 중국이나 한국으로 오다가 다 유럽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LNG 가격이 천정부지일 됐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LNG 수입 가격이 한 10불 내외입니다. 10불 밑에요 보통. MMBTU다. 이게 뭐 60불까지 뛰었었어요. 60불. 6배. 그 한 카고만 해도 떼돈 버는 거예요. 한 카고. 한 카고가 보통 한 6만 톤 들어오거든요. 6만 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정부가 섣부르게 대책 없이 이 기후변화 대책을 밀어붙인 그러한 그러한 결과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급사지를 차질, 아직도 이거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부품 조달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인력 수급. 이게 좀 아직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생산비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건 사실은 큰 정화는 아닌데 지금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실보다도. 그 다음 미중 갈등, 그 다음 미국과 오펙과의 갈등. 이게 갈등이 일어나면 이건 다 비용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국제적인 갈등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에너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다시 터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지금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뭐 매일 쓰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친구도 한 10년 만에 만나면 확 다른 걸 보이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에너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뗄감만 썼잖아요. 1962년, 63년 제가 산업부에 있을 때 그 에너지 표를 만들었거든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신문 보고선 다 해가지고 에너지 밸런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 97%가 신탄이에요. 신탄. 우리나라 연료의 97% 62년 신탄입니다. 난 그래서 신탄이 뭔가 했어요. 신탄이 뭔지 아세요? 신탄이 뗄나무예요. 뗄나무. 뗄감이에요. 나무를 신탄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게 그 신문 보면은 제가 그 산업부에 있을 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 100%가 신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62년에. 석탄 조금 썼고. 석탄은 얼마 안 됐어요. 무연탄을 쓰긴 썼는데. 근데 우리가 보시면 발파 때문에 그래요. 네? 발파 때문에 그래요. 아, 네. 발파요? 네네. 아 저는 미사일 날라오는 거. 발파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여러분 보시면 고체 연료였잖아요. 고체 연료였다가 석유를 쓰다가 지금 기체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하이드로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의 역사에서 보면 하이드로젠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이드로젠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풍력과 태양도 사실은 하이드로젠이에요. 왜 그러냐면 풍력과 태양, 바람과 그 다음에 태양빛도 그 태양을 쌓고 있는 수소, 그 수소 폭발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구에서. 그래서 사실 그것도 수소 에너지로 합니다. 미국에서는 수소 에너지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드로젠 이코노미로 가는데 이런 에너지 전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잘 인식은 못했지만 에너지 전환 과정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가스로 가서 신재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기술은 세 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신재생 기술. 이제 풍력과 태양광, 뭐 신재생 기술, 뭐 수력도 포함하고 신재생. 두 번째는 뭐냐면 저장 기술이에요. 수소도 일종의 저장 기술이에요. 수소도 예를 들면 풍력으로 뭘 생산한 다음에 그거를 수소로 저장했다가 다시 수소를 연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공해 없이 우리가 하나의 퓨얼 사이클을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연료전지도 하나의 그 연료전지랄까 이 수소도 저장 기술. 그래서 배터리가 되게 중요해요. 배터리가. 그래서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배터리 저장 기술. 세 번째는 이제 CCUS예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라 해가지고 이게 탄소 포집, 그다음 탄소 포집, 사용, 저장 기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화석연료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넷제로를 가더라도 예를 들면 순수히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다 탄소를 죽이더라도 탄소 배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석유화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석유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석유를 연소해야 되거든요.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석유화학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써야 됩니다. 그럼 화석연료를 연소하면서 나오는 CO2는 우리가 포집을 해서 다시 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저장을 하는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CCUS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3대 기술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3대 기술. 그 모든 기술이 이 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3대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전환이에요. 하나는 전환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전환은.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인프라 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한번 깔아놓으면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누가 투자한 건데 이거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전력망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거 안 쓰고 우리는 집에서 자가로 뭐 하이드로젠을 쓰겠다. 그거는 비용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인프라스트럭처에 상당히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한번 인프라스트럭처를 깔아놓으면 바꾸기 힘들어요. 에너지 형태를. 그 다음에 가격이 맞아야 돼요. 암만 좋은 에너지도 시장이 억셉트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난 한 160년간의 석유 역사를 보면 모든 기기도 그래요. 새로운 기기도 그렇고 새로운 에너지원도 그렇고 마켓이 억셉트를 안 하면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한 기술이 없어요. 쉽게 제일 좋은 예가 뭐냐면 콩코드라는 비행기 아세요? 콩코드? 네. 콩코드가 파리에서 떠가지고 뉴욕까지 가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2시간. 딱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2시간이요? 근데 그 기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사용됐잖아요. 그 회사는 망했어요. 왜? 비싸거든. 암만 저걸 해도 비싸면 소용이 없어요. 암만 좋은 기술도. 콩코드라 그런 기술은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런 기술은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개발을 했는데 좋은 기술인데 예를 들면
빚을 못 번 그런 기술들이 많아요. 그건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반응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런 인센티브 스트럭처가 되게 중요를 해요. 왜냐하면 특히 초창기에는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시그널을 줘서 정부가 확신을 줘야 돼요. 소비자나 아니면 생산자한테. 근데 정부가 갈팡질팡하면 투자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이 하이드로젠 하시는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수소 충전소 있잖아요. 수소 충전소. 그거 정부가 SK하고 뭐 이런 데 만들려고 무척 얘기를 하는데 다 싫어해요. 왜? 그거 돈이 안 되거든. 돈이 안 되거든. 그리고 정부도 이게 확실히 수소 경제로 가는지 아닌지 좀 불명확해요. 뭐 사업단도 있고 해요. 사업단도 있고 저랑 같이 뭐전 차관 저 산업부 차관이 지금 뭐 단장하고 있는데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가는 게. 그리고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 불확실성을 안고 돈을 계속 비용을 지불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느 시점 너를 넘어서는 내가 수익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봐도 모든 신기술은 쉽지가 않아요. 새로 진입하기. 지금 수소경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에서 보면 일단 그 기술이 아직은 미완의 단계예요. 이걸 갖다가 신재생으로만 생산할 건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블루 하이드로젠을 할 건지 아니면 그린만 할 건지 그것도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까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전기차 충전소도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전기차도.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수소 가격이. 근데 가격이 아직은 높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부가 나서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기술 좋은 건 안 해요. 하이드로젠 수소 경제가 깨끗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어떠한 시장 침투가 굉장히 느린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가 그 지금 말하는 기후변화에 대응, 탈탄소화 이게 과연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가 들어요.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비자의 어떠한 행태를 보면 그래서 보면 이게 웨더 팩터인데요. 2021년에 보시면 이 파란 게 바람이 안 분 거예요. 파란 게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바람이 이 풍력단지가 있거든요. 이 지역에 풍력단지가 있어요. 바람이 안 분 거예요. 유럽 전체에 2021년부터 2022년 넘어가는 겨울에 속도가 툭 떨어지면은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속도가 한 10% 떨어지면 생산량은 한 40-50% 떨어져요. 바람 속도가 떨어지면. 그래서 유럽의 위기는 사실은 기후의 위기였어요. 이상기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람 가뭄인데 그 다음에 이 겨울이 상당히 추웠고 잠깐만요. 겨울이 상당히 추웠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작용을 해서 유럽 가격이 쭉 오르고 있었어요.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사실은 시장도 보시면 2015년 이후에 이게 상위 부분 투자예요. 상위 부분 투자액인데 이게 푹 떨어졌어요. 증가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장량이 있잖아요. 매장량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계속 나가서 발견을 해서 채워 넣어야 돼요. 예를 들면 금고에 돈을 채워 넣듯이 우리가 쓰는 것만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갖다 쓰는 건 많이 쓰는데 채워 넣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커패시티가 훅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세 단위의 어떠한 자원을 쓰면 실제로 보충하는 건 한 단위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단위는 우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체 매장량, 전체적인 가체 매장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사실은 코비드가 좀 진정되면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공급은 수요를 못 따라갔어요. 이게 마지널하게 조금만 1% 2%만 해도 가격은 아주 위로 뜹니다. 왜 위로 뜨냐면 에너지 소비라는 게 굉장히 가격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이 상관없이 수요가 존재를 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내가 얼어 죽는데 내가 뭐 가격 2배는 못 내겠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화 공급이 사실은 또 별로 안 좋았고 수급이 당시에 그 다음에 재고도 푹 떨어졌어요. 재고도 푹 떨어졌어요. 재고도 푹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을 줬으면 되는데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100 몇십 불까지 뛰었잖아요. 사실 지난 그 겨울에.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재고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뛰었어요. 근데 유가가 많이 뛰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급도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비용 상승이 있어요. 셰일오일 있지 않습니까? 셰일오일이 보통 25불까지 떨어졌었어요. 배럴당. 근데 지금 한 70불 정도까지 해요. 70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생산성이 아주 높은 유전들은 다 개발했어요. 미국에서. 그 퍼미안 베이슨이라 해가지고 웨스턴 텍사스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거는 내가 이게 유전 정을 뚫을 때 어디를 뚫려 하면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생산이 많은 데부터 뚫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떨어지는 유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단계예요. 사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유전가 하니까 비용은 높아지고 생산량은 적어지고 그런 데다가 부품 가격도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요새 몇 배로 뛰었어요. 생산비가. 이거를 사실은 이게 이렇게 발표되는 자료가 아닌데 어떻게 알았냐면 한 회사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도산을 했어요. 도산을 하면은 법원에다가 자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법원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75불에 생산하고 있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 사람들은 옛날 기억을 해서 한 25불, 30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75불이에요, 이게. 그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유가가 뛴 건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재밌는 건데, 러시아 침공이 국제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켰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러시아 때문에, 푸틴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그 데이터를 갖다 다시 다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유가가 지난 한 40년, 50년간 유가가 100불 이상 간 거, 지금 가격으로 해서 100불 이상 간 거예요. 2020년 가격으로 100불 이상 간 적이 4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 79년에 한 번 있었고, 이게 몇 년이냐? 2007년 이때 있었고, 그 다음에 2009년 10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이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죠. 100불 넘어오는데, 그죠? 그 다음에 2014년 12월에는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했어요.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08년 1월에는 조지아 침공을 했어요. 구르지아라고 그러죠. 미국 조지아가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조지아예요. 구르지아라고 그러는데. 구르지아 침공했어요. 1979년 12월에는 아프가니스탄 침공했어요. 우연치고는 좀 요즘 말로 하면 심한 우연. 그럼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표현을 못 들어봤는데 심한 우연이에요. 우연치고는 유가가 100불 이용할 때마다 러시아는 침공을 했어요. 그죠? 러시아는 남의 나라 다 침공해서 유가가 100불 넘을 때마다 지난 한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면 이때 석유 시장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해서 석유 시장에 문제가 있었나? 석유 시장에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근데 유가가 뛰니까 유가가 일시 반등을 했을 때 푸틴이 이걸 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침공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침공해서 유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08년에도 유가가 그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8년에는 그 허리케인이 그 어디로 불었냐면 절로 불었어요. 저기 텍사스의 그 미국의 석유 수출입의 70%를 하는 데가 그 LOP라는 데 루이지애나 오프쇼어 오일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넘어갔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수급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일시에 뛴 거예요. 2008년에. 그래서 됐지 사실은 조지아 침공하고 관계 없었어요. 그 다음에 2014년에도 사실은 수요가 폭발을 해서 증가를 한 거지 크리미아 완도를 갖다가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유가가 뛴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출해 보면 러시아는 유가가 높으니까 전쟁을 한 거예요. 왜? 전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역사상으로 국제전을 일으킨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준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근데 러시아는 재정 수입의 65% 이상이 석유하고 천연가스 팔아서 외국에 팔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유가가 낮았으면 러시아는 절대로 우크라이나 침공 못했어요. 유가가 낮았으면 반대로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 재정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어요. 양호하다 보니까 푸틴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금고에 돈도 많고 전쟁도 할 수 있겠다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보면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난 거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아,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고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거꾸로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유가가 오른 거는 원유 시장, 석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외부 충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도 이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그 업스트림에 대한 투자가 부진 문제 이게 계속되면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우리가 수요가 좀 살아나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확 죽어 있거든요. 이게 살아나면 유가는 100불, 150불, 200불은 단숨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푸틴 때문에 이러면 그냥 푸틴만 암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한 사람만 없어지면. 아니면 실각을 시키든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푸틴이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석유 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게 경기가 산다. 그러면 석유 시장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100불 넘어가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음은 새로운 노말은 한 140, 50불에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게 저도 산업부에 한 10년 있었습니다. 산업부에 한 10년 있었는데 정부는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어요. 높을 때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대책을 많이 내보다가 빠지게 시키면 내가 그 대책 세웠어?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뭐 발전 사업을 하시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유가가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절대로 지금 에너지 가격 수준은 아닐 겁니다. 내년이나 후년 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경기가 살아나면 그 얘기는 조금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그걸 보면 러시아